안녕하세요. 영국쌤TV의 영국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몽테뉴는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그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고통을 이겨내면 새벽 공기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는 쾌락을 느끼게 되고요. 누구보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더 큰 쾌락을 가지게 되고, 24시간의 하루를 남들보다 알차게 보냈으니 삶의 질도 향상되겠죠. 공부하는 고통을 이겨내면 삶의 쾌락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니 그것 또한 삶의 질을 높이게 되네요. 어떻게 삶의 질 좀 높여보시겠습니까? 쾌락만 있는 쾌락은 결국 중독으로 빠지고 만다는 사실 또한 몽테뉴의 말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쾌락에 빠지면 게임 중독, 도박이라는 쾌락에 빠지면 도박 중독, 마약이라는 쾌락에 빠지면 마약 중독. 자, 그럼 우리도 고통 없는 공부와 독서가 내 곁에 있으니 공부 중독, 독서 중독에 한번 빠져볼까요? 오늘은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에 대한 공부 방법이나 접근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시를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인과 독자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하는 10가지 질문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와 이야기할 때, SNS에 글을 올릴 때 습관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시에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 마법처럼 이해가 되고 저절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0가지 질문에 뭐가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10가지 질문은 육하원칙과 아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그 시간 배경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요? 그 공간 배경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네 번째,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화자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화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화자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화자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다섯 번째, 네 번째에서 물었던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답한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일곱 번째,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여덟 번째, 심상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 효과는 어떤가요? 아홉 번째, 시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열 번째, 생각을 나누고 싶은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육하원칙과 아주 반은 흡사하죠. 육하원칙, 첫 번째, 누가, 두 번째, 언제, 세 번째, 어디서, 네 번째, 무엇을, 다섯 번째, 왜. 이렇게 육하원칙의 이 5가지 원칙과 아주 흡사한 것이 바로 이 시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시로 예를 들어서 10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10가지는 다 답을 못하고요. 한 6가지만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가 되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시, 바로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시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대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어떤가요?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시를 아까 10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본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시를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답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시도 10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해당하는 시를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그 시에다가도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에서 첫 번째입니다. 화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이 시를 보통 우리가 안 배웠다고 치고 그냥 처음 보는 시라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답을 하겠죠. 앞부분에는요, 어린 아이였다가 뒤에 가니까 어른이 된 나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두 번째, 이 시의 시간적 배경과 효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해가 시들었다는 표현도 있고요. 어둡다는 시야를 봤을 때, 밤이구나 라고 하는, 저녁을 좀 지난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근거를 들어서 시간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죠. 밤이라는 시간 배경의 효과는 어둡고 무서움을 더 크게 확장시키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은 더 외로워지게 만들죠. 그래서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공간적 배경과 효과는 방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그리고 금이 간 창을 통해서 방인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방에 어린아이 혼자 있고 빈 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창이 금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혼자 있는 이 쓸쓸함, 두려움, 무서움을 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겠죠. 혼자만 있는 공간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나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앞에 2번, 3번도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숙제를 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과 외로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 화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엄마는 혼자서 야채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간 상태고요. 나는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해도 엄마는 오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곱 번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도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고 외로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시와 대화한다면 시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겠죠. 그리고 8번 심상이나 9번 시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시를 좀 더 공부를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와 그다음에 나는 독자가 되겠죠. 시와 나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편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만남이죠. 독자는 나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읽어낼 수 있지만 작품 그 자체를 훼손시키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건 진정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 해석을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고 시험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시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답은 이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선택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시 읽기라는 것은 시와 나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를 맥락 읽기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과잉 해석입니다. 겨울만 나오면 이 겨울이라는 시어를 가지고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시련으로 해석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죠. 해석이 그럴듯해지려면 그 근거가 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근거를 꼭 가지고 말을 하라고 했죠. 근거를 가지고 시를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과잉 해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년의 이것 부분을 보면 화자는 이러 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마 1년에 이런 부분을 보면 화자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추측을 할 때에도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무턱대고 이랬대 저랬대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창한 해석입니다. 시의 내용이 단순한데도 모든 우리들은 거창하게 어려운 단어로 해석해야 직성이 풀린 학생들이 있죠. 시는 쉬운 언어로 쉽게 말하세요. 쉽게 말하는 법을 터득해야 설명도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토론입니다. 끙끙대면서 수수께끼만 같던 시를 자기 나름대로 겨우 질서 있게 해석하고 나면 나의 해석이 맞는지 틀렸는지 어떤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몹시 궁금해지죠. 이 궁금해지는 부분이 많을 때 배움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같은 시를 읽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지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시 해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창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과잉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왠지 틀렸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를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시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시험을 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배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 시를 정말 감동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를 감동으로 다가서면서 읽을 때 선생님이 알려준 10가지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그것이 바로 시험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의 일상이다. 시의 화자가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파악하는 길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시를 어떻게 하면 해석하기 쉬운가, 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시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구글에 있는 설문지 꼭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